안정된 직업. 이것도 취업을 해야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예요?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약하게 자살 방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보호자분들이 약간 이 위험성을 좀 낮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예, 정신과에서 제일 좀 위기 상황을 이거는 뭐 자살 사고, 자살 사고. 자살은 정신과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이건 당장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보는데, 정신과적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자살은 가장 심각한 어떤 보건 문제 중에 사실 하나거든요. 한국이 사실은 자살률이 뭐 어쨌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등을 찍는 나라죠. 사실 그게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있고, 자살하신 분들을 봤을 때 95%가 죽기 전에 정신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. 95%? 예. 거의 대부분이네요. 그쵸. 사실은 그럼 정신질환이라는 건 치료를 했다면 우리가 좀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그게 제일 슬퍼.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죽음이. 어떤 병이 좀 제일 많을 것 같아요? MDD. 우울증. 네,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. 또 닥터니까. 맞아요. 우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분 장애, 이제 기분 장애는 우울증도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, 그럼 기분 장애가 사실은 자살자 분들이 제일 많이 생전에 앓았던 병으로 알려져 있고, 그 다음으로 조현병. 조현병도 많이 돌아가시는구나. 그리고 치매나 선망.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자살하신 분들이 많고요. 그리고 알코올 환자분들의 한 15%가 자살을 해요. 알코올 중독자들의. 꽤 많이 돌아가시는구나. 맞아요. 자살로. 그리고 알코올 의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남자 환자고, 또 우울증을 좀 동반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로 들으면 아주 심한 우울증일 때 자살을 더 많이 할 줄 알거든요. 우울증이 아주 심한 상황일 때. 근데 실제로는 회복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친구가 진짜 많이 무기력하고 우울했고 막 누워만 있고, 근데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조금 좋아질 때 이제 많이들 안심하거든요. 그런 회복기에 오히려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,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도 입원 중인 경우보다는 이제 퇴원했을 때라던가 퇴원 후 외래 다니면서 좀 좋아졌을 때 오히려 자살이 조금 더 높아요.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, 가족이 있는 사람보단 독신에서의 자살률이 높고, 중년이나 노년기의 자살률이 좀 높아요. 뭔가 좀 이렇게 기댈 사람이 없고 외로울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좀 봐도 될까요? 그렇죠. 혼자 계시는데 주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가 않고, 내가 좀 힘든 얘기를 좀 털어놓기도 쉽지가 않고, 또 주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치료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, 그렇게 혼자 고립된 경우는 특히 이제 자살률이 조금 높게 알려져 있고요.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면 자살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. 그렇겠죠. 보통 첫 번째 자살 시도 하신 분들을 보면 3개월 내에 두 번째 자살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. 우리가 흔히 급성 방아쇠 인자, 어큐트 트리거라고 하는데, 그럼 자살자분들을 자살로 좀 몰아가는 이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뭐냐? 뭐지? 이별, 어떤 연인과의 이별, 아니면 뭐 이혼, 아니면 사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좀 잃거나, 경제적인 문제나 뭐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된다거나 좀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특히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괜찮던 분들도 이런 이벤트가 트리거가 돼서 좀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너무 아무렇지 않게 또 이렇게 지내시고 하면은, 근데 뭔가 이거를 내가 나서서 한마디를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하는 게 좀 뭔가 이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, 이게 내 행동이 오히려 좀 본인 느끼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들이 사실 그런 트리거 인자가 있는 분들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서, 그런 위로 같은 게 참 되게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 직원들한테 아예 뭐 상담사를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권유를 한다거나, 뭐 이런 팀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경우에서 뭐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면담을 한다거나, 이런 게 되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야 더 이제 그런 사실 뭔가 이벤트나 트리거가 되신 분들도 사실 이야기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좀 루틴하게 우리가 만드는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이게 막 아주 막 힘들게 막 아주 힘들지 막 이런 게 아니라, 그냥
좀 많이 힘들지야 뭐 같이 밥 한번 먹자, 뭐 얼굴 한번 보자 이런 관심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신과 의사가 아닌 분들은 뭐 이분을 내가 평가하고 치료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번 관심 가져주고 따뜻한 말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좋아질 수 있고, 그렇게 얼굴 보면서 얘가 평상시보다 좀 힘들어 보이네, 나빠 보이네, 그러면 뭐 치료를 또 권유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자살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인데요. 그러니까 트리거만이 아니라 자살을 막는 방어 요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뭐가 있어요? 자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자살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가 있대요, 평상시에. 그래서 어떤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좀 확고한,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좀 좋은 방향들을 좀 좋은 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. 자신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외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 방향으로 쭉 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자살로부터 좀 멀어진다고 해요. 근데 그 가치관이,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. 나는 돈만 보고 간다. 안 죽겠네. 아니요. 그래서 악인들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근데 물질적인 가치보단 좀 문화적인 가치를 조금 더 중요시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살률이 좀 낮다. 이렇게 연구들이 됐다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느끼실 텐데, 어떤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죠.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원만하고 맞아. 대인관계도 좀 괜찮아서 좀 친구나 가족끼리 의사소통도 좀 원활하고 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, 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창구도 많은, 그러니까 이렇게 대인관계가 또 원만한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살 시도했던 분들을 보면 그 힘든 상황에서 뭔가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,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제 뭔가 이런 대인관계나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좀 힘든 위기에서, 좀 힘든 상황에서 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,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안정된 직업. 이것도 취업을 해야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예요?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하고,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? 매일매일 내가 출근할 곳, 퇴근할 곳이 있다는 거는 루틴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다 보면 뭐 하루 이틀 일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도 사실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. 근데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, 그러고 그렇게 또 출근해서 가면서 약간 기분이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. 근데 또 우리가 출근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하지만 보면은 이게 위험 요인보다는 조금 더 방어 요인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어떤 안정된 직업이라는 게, 그리고 뭔가 몰두할 취미가 있는 분들,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울증의 방어 요인이기도 한데요. 좀 독실한 어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자살률이 확실히 좀 낮아요. 그게 어떤 종교든 간에.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이 많고 좀 적극적인 분들, 의지도 높고 이런 분들이 또 자살을 방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. 뭐 1, 2, 3, 4번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내가 타고난 부분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직업도 그렇고. 근데 다섯 번째는 되게 중요한 게, 이거는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활 습관이 굉장히 건강하고 규칙적인 분들. 수면 쉽지 않아. 그런가요? 그래도 노력해볼 수는 있잖아요. 노력해볼 수는 있죠. 쉽지는 않지만. 수면이나 식사도 좀 규칙적이고, 운동을 충분히 하고, 흡연이나 음주도 좀 많이 안 하는 이런 분들은 자살률이 좀 낮다. 자살 생각에서 멈추거나 자살 행동까지 안 가는 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. 뭐라도 방어인자가 있으면 마지막에 약간 브레이크가 되는 것 같다. 내가 이런 방어 요인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, 이 중에서 좀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,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취해서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, 정신적으로,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결국 치료는 또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야 돼요? 그러니까 사실 자살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뭐 동의할 부분인데,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긴 받아야 돼요. 그렇죠. 응급이니까. 예, 응급이고, 이게 또 약으로 뭐 하루 이틀 만에 확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, 그래서 사실 입원 조치가 일단은 최선의 조치긴 해요. 그러고 약간 약하게 자살 방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자살 목적으로 했지만 아주 목숨이 위협
계속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.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약간 이 위험성을 좀 낮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약간 쇼잉이다. 그게 사실 더 위험한데. 얘는 그럴 애가 아니다. 우리 애가 그냥 그때 술 마시고 좀 그런 거다. 일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다. 입원 필요 없고 데려가겠다. 보호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살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이 환자가 자살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 혹은 뭐 어떤 방법을 시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. 주사에 올렸는데 그때 1이 나온 거지. 맞아요. 다음엔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. 맞아. 그리고 한 10명 중에 한 8분 정도는 자살 생각을 미리 밝히거든요. 자살할 거다.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상식 중에 야 진짜 자살할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죽어.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10명 중에 8명, 그러니까 80%는 그러네. 미리 자기가 자살할 거다 이런 글을 쓴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표현을 한다.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안 한다. 용기 없어서 못 한다.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. 그리고 자살 계획을 아예 구체적으로도 밝힌다. 그러면 진짜 위험도는 더 높아지거든요. 무시하면 안 되겠네. 맞아요. 무시하면 안 돼요. 그리고 평상시에 막 이제 자살 생각, 죽고 싶어, 막 이렇게 뭐 하러 살아,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조용해진다? 그러면 좋아졌나 보다. 이제 얘 죽겠다는 말 안 해.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좀 더 위험해요. 약간 폭풍전야처럼 이제 더 이제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 조용히 좀 준비를 할 수도 있거든요. 자살 생각이나 자살 계획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상황만 해결되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하신 분들의 95%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대부분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치료를 잘 받으면 사실은 또 좋아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뭐 여전히 우리나라가 좀 자살률이 높고 그래서 뭐 정신건강 쪽으로도 많이 좀 취약한 분들이 좀 많으신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헬프님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. 추후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것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